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 교육혁신 콜로키움 진행을 맡고 있는 기계자동차공학과 서태원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9월에 우리가 이 콜로키움을 시작해서 이제 어느덧 이 콜로키움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9차 강연으로 21년 학기 초에 학교 비상시국을 맞이해서 대학 본부와 교수회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비상대책위원회는 많은 숙고와 회의를 거쳐서 10월 말에 보고서를 대학 본부에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원들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11월 8일 대학 구성원을 대상으로 이미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노석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안동대학교 학사구조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노석호 비상대책위원장님 강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안동대학교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정학과 노석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활동 결과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이 있으셔서 이미 중간 보고회, 공청회, 그거 이외에도 뭐 면담이라든가 많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내용은 뭐 우리 구성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 좀 더 상세한 발표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내용은 저 비대위 사무실 기획처나 아니면 여기서 오늘 발표하는 자료는 뭐 다 공개가 되니까 발표 자료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목차는 비대위, 특성화 전략, 학과 경쟁력 평가, 학사구조 개편, 비대위 구조개혁의 의의, 당부의 말씀,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첨부 자료로 저희나 아니면 컨설트 기관에서 수행한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 결과를 첨부 자료에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대위의 구성 배경입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현재 학령 인구 감소라는 심각한 문제로 인해서 신입생 충원율이 대폭 하락하였습니다. 이 신입생 충원율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재학생 충원율로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대학에 상당한 생존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인인 신입생 충원율을 한번 먼저 보면 우리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이 2019년에는 99.1%, 20년에는 99.9%, 올해는 72.9%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년도 22학년도는 이미 수시 모집이 끝났는데요. 수시 모집 경쟁률이 3.79대 1입니다. 2021년도에 수시 모집 경쟁률이 4.2대 1에 비교해 보면 많은 홍보라든가 아니면 개별 학과에서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시 경쟁률이 오히려 0.41만큼 낮아졌다는 상당한 이제 문제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유로 해서 1차 비대위를 구성해서 22학년도 일부 학사 구조 조정과 정원 조정을 추진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입학 정원을 45명 정도 줄이고, 그 다음에 7개 학과에 대해서 감원, 그 다음에 13개 학과에 대해서 뭐 증원을 한 바 있습니다. 학과 명칭을 변경하고
학부에서 학과로 분리된 그런 경우가 있었고, 수능 최저 등급을 이제 없애려고 그랬습니다만, 이거는 대교육에서 거부해서 요거는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자, 1차 비대위를 구성해서 이미 정원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21년 4월에 제2차 비대위를 구성해서 23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을 통한 전면적 구조 조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이유가 있지만, 현재 우리 그 지방 대학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니 해도 18세 이상의 학령 인구 감소입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 인구 추계를 보면 하염없이 이제 감소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현재 지금 대략 이 정도쯤 와 있는데, 앞으로도 요게 이제 중위 예상치입니다. 근데 중위 예상치도 현재 그 합계 출산율이 너무나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 중위 출산율 달성도 어렵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루트를 따를 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에 관련된 학생 인구를 보더라도 하염없이 감소하는 추세, 수능 응시자 현상을 보더라도 계속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는, 이제 이 합계 출산율 추이를만 보더라도 1970년도에 합계 출산율이 4.53이었습니다. 현재는 합계 출산율이 1을 이미 지나쳐서 0.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해 봤을 때 이런 식으로 학령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 10년 후에 대학 입학 자원은 20만 명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같이 지방 소도시에 있는 그런 학교의 경우 수도권 집중 현상, 수도권 대도시 집중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추이 및 전망을 보면 2020년도쯤을 정점으로 해서 수도권이나 비수도권 다 이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만, 특히 이 비수도권의 인구 감소가 수도권에 비해서 높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여러 가지 학령 인구의 감소라는, 이 감소라기보다 학령 인구의 급감이라는 이 거대한 그 파도는 어떻게 우리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가속하고 세차게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수도권 대도시 집중 현상으로 인한 지역사회 소멸 위기는 비수도권 대학의 위기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구조개혁의 필요성은 학령인구 감소뿐만이 아닙니다. 학령인구 감소, 특히 단적인 예가 2036년 정도가 되면 대학에 들어오려는 예비 수험생의 수가 19만 6천 명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수도권 입학 정원 이대로라면 현재 수도권 입학 정원은 25만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30만 명 정도의 신입생이 부족해지고, 이때가 되면, 이때 뭔가 바뀌지 않으면, 교육부 정책이나 이런 게 바뀌지 않으면 2036년도에 가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도 정원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구조개혁의 가장 큰 필요성은 물론 이제 학령 인구 감소고, 그 중에서도 또 그 외 다른 요인으로 보면 입학 자원의 고갈이 우리나라의 다른 어느 곳보다도 대구 경북이 굉장히 최다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 지원해 주는 학생의 거의 대부분이 대구 경북
출신 학생들입니다. 이것도 우리 대학의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학 진학률도 현재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70%로 상당히 높은 편인데 OECD 평균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40%, 50%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학 진학률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수험생의 수도권 및 대도시 집중 현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심합니다. 뭐 4년제 대학, 전문대학, 폴리텍 대학, 사이버 대학, 그다음에 또 외국에 있는 대학들이 우리나라의 송도에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곧 10개 정도의 대학이, 외국 대학이 우리나라 송도에 자리 잡을 예정입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대학들이 서로 경쟁을 하는 체계에 와 있습니다. 또 사회의 변화적인 측면을 보더라도 인터넷이 상당히 발전해서 교육에서 비대면 교육이 거의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교육이 주류로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4차 산업혁명의 여파로 일자리 성격이 변했습니다. 일자리 성격 등이 변해서 대학을 꼭 진학해야지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는 그런 이렇게 관념도 점차 옅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령 인구 감소, 입학자 내 고갈 심화, 대학 진학률 감소, 대도시 집중 현상, 경쟁 심화, 사회 변화, 이런 모든 것,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구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도래를 했습니다. 올 4월 한국일보 기사를 보면 이런 예상이 나와 있답니다. 2030년을 전후로 해서 미국 내 대학의 50%가 파산할 것이다. 교육의 비대면화로 2032년에는 전 세계 대학의 50%가 사라지고 글로벌 테크 기업들이 교육 기업의 역할을 할 거라, 이렇게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 우리 대학의 생존을 높이기 위한 그런 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 2차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2차 비상대책위원회는 본부에서 한국 컨설팅 KPC라는 외부 컨설팅 기관의 용역을 추진해서 컨설팅 기관과 비상대책위원회 두 군데서 똑같은 일을 완전히 분리된 상태로 추진했습니다. 서로 이 양 기관은 어떠한 영향을 준다거나 그런 거 없이 독자적으로 연구를 해서 그 결과를 내고 그 결과를 저희 비대위에서 참고를 했습니다. 비대위는 비대위에는 본부 추천 2명, 단과대학별 추천 교수 1명, 그래서 총 6명, 그다음에 교수의 추천 4명,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대위의 임무는 23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할 때까지 활동하는 걸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보통 교육부에서 학생 정원 조정 계획서를 매해 11월 15일 날까지 이제 제출하라고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답니다. 그래서 저희 비대위도 요거에 맞춰 11월 15일에 정원 조정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그 일정에 맞춰서 활동을 해왔는데 올해는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조정 계획서를 언제 내라는 요구가 없습니다. 공문이 내려오지 않아갖고 본의 아니게 지금 아직도 이 비대위가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일정을 보면 뭐 11월 18일 1차 공청회를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여러 가지 활동을 계속 해왔습니다. 특성화 대학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쭉 해하고 그다음에 이제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을 11월까지 이제 11월 내에 마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요런 그 절차, 학사구조 개편안이 도출이 되면 학내 심의를 거쳐서 그다음에 23학년도 학생 정원 조정 계획서를 교육부에 제출하는 그런,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런 일정으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대위의 위원 명단은 기획처장, 입학처장서부터 이렇게 12분의 최고 이혁재 교수님, 박우일 교수님 이렇게 12분의 교수님이 수고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는 크게 중점 특성화 단과대학 신설하고 그다음에 학생 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 이 두 가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분과 2분과로 나누어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래서 1분과는 수학교육과 유병훈 교수님이 1분과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그다음에 2분과, 1분과에서는 특성화 관련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2분과에서는 학생 정원 조정 및 학과구조 개편에 관한 업무를 기계로봇공학과 황희윤 교수님이 분과위원장으로 있으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임무는 대학의 생존을 위한 전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도출하고 그 도출된 안을 이용해서 23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을 통해서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비대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교육부에서 매년 시행하는 재정지원 제한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다른 말로 부실대학입니다. 재정지원 대학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구조개혁 방안을 도출해서 목적은 10년, 20년 후까지 우리 대학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즉 해마다 악화되고 있는 각종 대학 평가 지표 달성도를 개선해서 우리 대학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적절한 규모의 학생 정원 감축이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재정 문제를 감안해서 우리 비대위에서는 최소한으로 학생 정원을 감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학 전체, 대학이나 학과의 발전 전략 수립 등은 우리 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본질적인 임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까지 해서 우리 각 개별 학과의 발전 계획을 제시를 해드렸으면 저희도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당면 목표는 이거였기 때문에, 어쨌든 그렇다고 이걸 뭐 안 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이 학교 전체 학과나 학교의 발전 전략 수립은 특성화 단과, 중점 특성화 단과 대학을 구성해서 이 중점 특성화 단과 대학을 중심으로 학교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진행했으면 하는 게 우리 생각입니다. 자, 일단 이건 본질적인 우리 임무는 아니지만 각종 제도 정비와 이를 통한 학과의 경쟁력 확보는 대학 본부하고 학과 구성원들이 협력해서 달성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주어진 특성화 단과 대학 설립이나 학사구조 개편을 하기 위해서 정말 투명한 어떤 선입관을 갖는다고 그런 거 없이 투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진행해서 가능하면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용 반영하도록 노력했습니다. 2차 비대위의 주요 활동을 보면 지금까지 26번의 비대위 전체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각종 설문조사, 공청회, 면담 등 광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중점 특성화 단과대학을 구성했습니다. 학과 경쟁력 평가 및 학사구조 개편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게 안동대학교 학생 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을 도출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수행한 구성원이나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의 결과를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견 수렴은 각 여러 가지 설문이나 면담, 공청회 등을 통해서 수행했습니다. 첫째, 우리 대학을 둘러싼 환경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의에 대부분의 구성원들께서 18세의 학령 인구의 감소라고 선택하셨습니다. 학과 경쟁력 평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세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라는 설문에는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취업률, 이 지표가 가장 평가 지표로 적당하다고 선택하셨습니다. 특성화 분야를 선택하기 위한 기준으로 무엇이 바람직한지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북도 북부 전략산업과 얼마큼 관련이 깊은지, 또한 경쟁력이 우수한 학무 분야를 특성화 대학으로 특성학과를 지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대구 경북 전략산업, 그래서 대구 경북 전략산업, 경상북도 북부 전략산업, 경쟁력이 우수한 학무 분야, 이 세 가지 지표를 주로 우리 그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특성화 분야를 에 대한 그 선정을 할 적에 이용한 지표입니다. 학사구조 개편을 시행한다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다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게 시너지 창출을 위한 학과 간 통폐합이 55% 정도, 그 다음에 학과별 입학정원 감축이 15% 정도, 그리고 학과 폐과라는 건 입학정원을 0으로 만드는 겁니다. 학과 폐과가 10% 정도 이렇게 학사구조 개편 방향을 선택하셨습니다. 입학 정원을 감축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학과별 최소 입학 정원은 몇 명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62%의 구성원들이 20명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 및 발전 방향을 고려해서 신설해야 할 학무 분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봤더니 가장 높은 게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즉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AI, 빅데이터, 데이터 사이언스, 로봇 이런 관련 분야가 좋겠다. 21%입니다. 그리고 이제 임상병리와 같은 의료 보건 계열,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생명 바이오, 생의학 백신 이런 분야, 사회복지 분야, 그다음에 의약학 계열이 신설할 학무 분야라고 선택하셨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설문 분야를 참고로 해서 우리 대학의 특성화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두 번째로 특성화 전략입니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 현황을 먼저 살펴보면 2017년에 대학 특성화 분야하고 학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생명산업, ICT 융합, 에너지 소재 부품, 국가 전통문화 특성화 4개 분야를 지정하고 각 특성화 분야에 이렇게 중점 육성학과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특성화 분야 및 특성화학과를 선정을 해서 10수년간 유지를 특성화 분야를 지정해서 학교의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발전을 도모했지만 지금까지의 특성화 분야 지정으로 인한 학교 발전 그 결과가 뭐 얼마만큼 이런 특성화 분야들이 우리 학교 발전에 기여했는지, 그거는 뭐 교수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소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그렇게 우리 대학의 발전에 기여한 면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비대위에서는 지금까지의 특성화와는 다르게 다른 목적으로, 즉 비대위의 특성화 전략의 목적은 향후 10년 동안 안동대만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고 이 특성화학과를 집중 육성해서 우리 대학의 생존 내지는 발전의 밑거름으로 만들자는 게 우리 비대위의 특성화 전략
전략입니다. 지금까지 특성화 전략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특성화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즉 정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서 특성화 분야를 이제 선정한 그런, 뭐 여러분 다 아마 아실 겁니다. 그다음에 구조 조정의 유인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또 특성화 전략을 활용했습니다. 즉 이렇게 하면서 특성화로 지정된 분야에 대한 전략적인 자원 투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특성화 대학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로 선정된 학문 분야나 대학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한다거나 아니 그 결과가 다른 대학으로 퍼질 수 있게끔 판료 체계 같은 것들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특성화는 이런 크게 대학 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비대위에서는 10년 동안 안동대학원의 브랜드 가치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종전 사업 위주의 특성화 분야 선정 방식을 일단 이건 탈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이제 마련을 하고, 그다음에 일단 중점 특성화로 지정된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대학의 재정 여건이 허락되는 한 전폭적으로 재정을 투입해서 중점 특성화 대학에 속한 학과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특성화에 대한 지원으로 얻어진 특성화 학과 성과에 대한 엄중한 평가 및 그다음에 그 특성화에 대한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비대위에서는 이런 목적으로 이제 특성화 분야 선정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특성화 분야의 선정 기준은 앞에서 보신 걸 많이 참조를 해왔고, 세 가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첫째, 지역 산업 연계성. 둘째, 대내외 비교 우위성. 세 번째, 안동 경상북도 북부권의 언론에 노출되는 정도. 비중은 40, 40, 20 합계 100으로 특성화 분야의 선정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특성화 분야는 특성화 분야 후보군으로는 바이오 헬스, 그다음에 AI 소프트웨어 분야, 문화 콘텐츠 관광 요 세 분야를 특성화 후보 분야로 선정을 해서 이 세 분야에 대해서 기준 1, 2, 3으로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평가를 수행한 결과 바이오 헬스 분야가 80점, AI 소프트웨어 분야가 44점, 문화 콘텐츠 관광이 68점으로 바이오 헬스 분야가 우리 비대위의 특성화 단과대학으로 일단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특성화는 우선은 중점 특성화 대학을 구성을 했지만 곧 우리 2차 비대위 활동이 종료되면 육성 특성화 단과대학도 공모를 해서 설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특성화 단과대학에 대한 구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은 이 정도로 우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 어느 정도 단과대학의 규모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최대 한 400여 명, 입학 정원 400명 규모의 특성화 단과대학을 설치를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특성화 단과대학에 들어가는 학과의 규모는 30명에서 50명 정도, 최대 60명 정도까지 이런 규모의 학과를 설치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간호학과 외에 바이오 헬스케어 영역으로 나누고 각 영역을 3개의 분야로 나눠서 학과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영역에는 백신, 생명 분야, 응용 생명 분야, 식품 분야, 헬스케어 영역에는 복지 분야, 체육 분야, 건강 분야로 간호학과입니다. 그 결과 중점 특성화 단과 대학에 선정된
분야와 학과는 바이오 분야에서는 백신 생명 분야에 대해서 생명과학과, 백신 생명공학과, 이 숫자는 입학 정원입니다. 응용생명 분야에서는 식물의학과, 스마트 원예과학과, 산림과학과, 식품 분야에서는 식품생명공학과, 그다음에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복지, 아동사회복지학과, 체육, 체육학과, 건강, 패션, 라이프스타일학과, 식품영양학과, 간호는 간호학과입니다. 그리고 이거에는 없지만 특성화 단과대학에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신설을 제안한 학과가 스포츠 재활의학과, 그다음에 식품조리과학과입니다. 자, 이런 결과를 내서 신설 제안을 뺀 현재 상황에서 중점 특성화 단과대학의 입학 정원은 총 380명입니다. 그리고 학과의 규모는 대략 30에서 50명 규모의 학과 11개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개의 학과를 신설을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단과대학 명칭이라든가 학과 명칭, 운영 방식, 입시 경쟁 확보 방향, 그다음에 특성화 단과대학의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이런 중점 특성화 단과대학에 선정된 해당 학과 구성원들이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갖고 뭐 바이오 헬스 대학이라든가 바이오 웰스 대학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이렇게 특성화 단과대학을 통해서 안동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구축이 되면 신입생 추원율 등이 향상이 돼서 학과, 더 나아가 우리 대학의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점 특성화 단과대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요인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비대위 특성화 전략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대학 차원의 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대학 차원의 지원과 함께 그다음에 특성화 단과 대학 구성원들에게는 목표 달성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고 그다음에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이렇게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대학 구성원의 주체별 역할을 한번 살펴보면 우선 대학 본부에서는 특성화 분야에 대해서 학생 및 교수를 증원해주고 학과를 신설하고 그다음에 자금 등 지원을 해주고 연구센터 또는 특성화 사업단을 설립하고 그다음에 이들의 성과가 다른 대학으로 올 수 있도록 환류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특성화 단과대학 교수들은 본인의 전공이라든가 이런 관심 분야와 꼭 일치하지 않더라도 특성화 분야와 연계한 연구, 그다음에 교육의 질적 향상, 실무 중심의 교육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직원들은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에 편리한 행정 체계 마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11개의 특성화 학과가 지정이 됐는데 그 중에서 아주 비대위의 특성화 전략에 맞게 학과의 특성화를 제안한 이런 사례로 패션 라이프스타일 학과의 경우를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패션 라이프스타일 학과, 현재 의료학과입니다. 의료학과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학과로 변화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혁신 추진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라이프스타일 콘텐츠에 기반한 쭉 해서 상당히 지금과는 사뭇 다른 메이크업, 네일, 스킨 테라피, 뷰티, 헬스케어 분야를 하고 토탈 코디네이터, 이미지 컨설팅 같은 라이프스타일 크리에이터를 양성한 학과로 만들겠다는 이런 전면적인 혁신 추진 의사를 천명해 주셨고 그래서 학과명도 바꿨습니다. 학과명도 바꾸고 정원은 30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 학과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인지 적절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SO 전략, WT 전략, WO 전략, ST 전략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수들의 각고의 노력이 수반되는 이런 교육과정 혁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의료학과 교과목을 거의 뭐 폐지하고 참신한 교육과정을 무척 많이 신설 또는 변경하셨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단과대학에 들어갈 학과들을 선정을 할 적에 뭐 일부 구성원들이 의료학과가 특성화 단과대학에 선정이 돼서 조금 이제 의외다라는 그런 반응이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런 제안서를 받아보고 평가할 적에 이런 상당히 내부적으로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안을 해오셨습니다. 그리고 패션 라이프 스타일 학과가 우리 비대위의 특성화 전략에 아주 맞게끔 앞으로 잘 활동을 하실 거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학과 경쟁력 평가입니다. 학과 경쟁력 평가의 목적은 학사구조 개편을 위한 사전 작업입니다. 그래서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용해서 23학년도 학사구조 개편을 수행을 했습니다. 학과 경쟁력 평가는 본부에서 매년 실시하는 기존의 학과 평가 방식과 다릅니다. 적절한 규모의 신입생 충원률을 확보하고 재학생 충원률, 졸업생 취업률 향상을 통해서 안동대학의 생존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재정지원 제한대학 지정평가 등 여러 가지 대학평가에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또 개별 학과의 지속적인 생존력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학과 경쟁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학과 경쟁력 평가에는 기존의 여러 가지 평가 방식이 있습니다. 우선 현재 우리 본부에서 하고 있는 안동대학교 학과 평가 기준을 살펴보면 자, 평가 영역을 보시면 교육 환경, 교수 업적, 교육 성과 이렇게 세 가지의 평가 영역에 대해서 이런 평가 지표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 비대위에서는 교육 성과 부분, 즉 신입생 충원율, 신입생 입학 경쟁률, 재학생 충원율, 중도 탈락 비율, 취업률 1, 취업률 2. 그러니까 학내 평가, 요거는 타대학 비교 평가입니다. 요 교육 성과 부분의 평가 지표를 이용해서 학과 경쟁 평가를 수행을 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우리가 보통 이제 3주기 대학 평가라는 그 대학 기본 역량 진단 평가가 있습니다. 3주기 평가에 보면 평가 지표를 보면 여기도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게 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유지 취업률. 뭐 어느 평가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지표가 꼭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지표가 뭔지를 이제 조사를 한 겁니다. 이렇게 3주기 평가에서 재정 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3년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략 14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우리 안동대학은 3주기 평가를 무사히 통과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정 지원 제한대학 지정 평가라는 아주 중요한 평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평가에 대해서 우리 교수들의 관심과 이해가 이 중요도에 비해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제가 좀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 그 지정 평가에 보면 뭐 교육 여건은
교육 여건은 공립대학은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체로 5가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 지표와 그다음에 최소 기준이 있습니다. 보면 이제 신입생 충원율이 97%를 달성해야 됩니다. 재학생 충원율은 86%를 달성해야 됩니다. 졸업생 취업률은 56%가 최소 기준입니다. 이 최소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면 미달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 5가지의 평가 지표 중에 미충족 지표가 3개가 되면 재정지원대학 1유형, 4개 이상이 되면 재정지원제한대학 2유형으로 지정이 되게 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우리 22년도 안동대학교 평가 결과에서는 이건 뭐 국립대학은 충분히 달성합니다. 신입생 충원율의 최소 기준이 97%인데 72.9%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 86%가 최소 기준인데 가까스로 86.8%에 충족해서 졸업생 충원율 56%인데 49.9%로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이 다행히 0.8% 최소 기준보다 높게 나와서 우리 대학은 2개 지표가 미충족으로 돼서 이번에는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신입생 충원율이 72.9%입니다. 그 학생들이 계속 쭉쭉쭉 올라가면 재학생 충원율이 더 악화될 거고 신입생 충원율 앞으로 더 악화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정 지원 제한 대학을 지정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이 졸업생 충원율 요 지표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이 되면 아까 유형 1, 유형 2가 있다고 했는데 유형 1로 지정이 되면 정부 재정 지원 사업에 신규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 장학금 이 유형에는 지원 못합니다. 학자금 대출 50% 제한이 됩니다. 물론 유형 2가 되면 다 불가능합니다. 유형 2가 되면 곧바로 이건 뭐 특급 재정 부실 대학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자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년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수험생 학부모는 이번 발표한 명단 중 진학하고자 하는 대학이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이 제한되는지 등을 확인해서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주의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학 학생들의 경우에는 가정 형편 똑똑하지만 진짜 괜찮은 학생 뭐 여러분 아실 겁니다. 괜찮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국립대로 진학한 경우 학생들이 많은데 이들의 90% 이상이 국가 장학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정 지원 대학에 지정이 되면 신입생 확보 내지는 뭐 전체적으로 우리 학교 학생 확보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비대위에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 대학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에 지정되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여러 개의 대학들이 재정 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이 돼서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내년 2022년 2월에 예정되어 있는 한계대학, 자유혁신대학 지정 평가가 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재정지원대학으로 지정이 되면 내년 2월로 예정된 요 한계대학, 자유혁신대학 평가에서 자동으로 한계대학으로 분류가 됩니다. 한계대학으로 분류되면 한계대학은 과감한 구조개혁, 회생이 불가능한 경우 폐교, 폐교입니다. 한계대학으로 재정지원 제한대학은 자동으로 한계대학으로
분류가 되면서 한 개 대학으로 되면 이런 절차를 밟아서 결국은 폐교되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함께 대학, 우리 대학은 뭐 일단 재정 지원 대학에서 벗어났으니까 괜찮은 거 아니냐? 자유혁신 대학으로 지원이 돼도 자유혁신 대학의 경우에는 그럼 뭐 안심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유혁신 대학의 경우에도 이런 또 과정을 거쳐서 적정 규모화를 추진할 겁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시면 22년 하반기 유치원율을 점검을 해서 24년도 정원을 얼마 정도 감축하라고 권고하겠답니다. 권역별로 대략 50% 대학이 정원 감축 대상에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에 교육부의 정원 감축 권고를 이행하지 않겠다, 일반 재정 지원이 중단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대학에서 아무리 학생 정원을 유지하고 싶어도 교육부의 학생 정원 감축 의지가 너무나 확고하기 때문에 뭐 교육부 입장에서도 학령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모든 대학을 지금처럼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적절한 방법으로 학생 정원 감축을 통해서 대학의 구조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지금 대책 마련에 상당한 공헌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대학 평가 환경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과 경쟁력 평가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이용해서 학사 구조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그럼 학과 경쟁력 평가에 실제로 이용된 지표 및 그 산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학과 경쟁력 평가는 아까 컨설팅 기관하고 우리 비대위 두 군데서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비대위의 지표는 현재 우리 안동대학교의 학과평가 지표를 거의 준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성 부분을 5% 정도 더 집어넣고 이 가중치를 25, 10, 25, 10, 12.5, 12.5로 배정을 해서 학과 경쟁력 평가를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컨설팅 기관에서도 대학 경쟁력 평가를 하는데 이런 뭐 정원 내 신입생 충원율, 입학 경쟁률 같은 이런 지표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이런 가중치를 이용해서 컨설팅 기관에서도 학과 경쟁력 평가를 수행했습니다. 비대위에서는 학과 등급 산정을 S, A, B, C, D 5개의 등급으로 나누고 각 등급 20%씩 균등 분배를 했습니다. 등급별 해당 학과의 수는 9개입니다. 창의융합부는 졸업생 등이 없기 때문에 이번 평가에서는 제외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 25점입니다. 신입생 충원율은 산식은 어떻게 했냐면 정원 내 입학자 수를 정원 내 모집 인원 수로 나눠서 고요 100을 곱했습니다. 그리고 2019학년도에 0.25, 25%, 20학년도 25%, 그리고 21학년도 50%의 100%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 결과 A등급은 신입생 충원이 97% 이상, B등급은 87에서 97, C, D, E 이렇게 등급을 구성했습로 결과 A등급 11개 학과, B등급 13개 학과, 1개로 신입생 충원이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중간 평가에서 여러 교수님들이 그 지정해 주신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급 간 세분화를 적용해서 이런 점수에서는 24, 23, 22, 21, 22 이렇게 등급 간 세분화를 다 적용을 했습니다. 신입생 경쟁률도 이런 산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재학생 충원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건 여러분 한번 이 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정 건전성은 간접비 납부액 플러스 발전기금 유치액을 1억 원으로 나눠서 18년서부터 20년까지 합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1.8 이상은 A등급, 0.3 미만은 2등급으로 했습니다. 그 결과 학과 경쟁력 평가를 한 결과 S등급에는 생활복지학과서부터 건축공학과까지, 그래서 D등급에는 중어중문학과서부터 음악까지 이렇게 9개씩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비대위에서 수행한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하고 그다음에 생산성 본부 컨설팅 기관에서 수행한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를 서로 비교해 봤습니다만은 큰 차이는 없었습니다. 이런 학과 경쟁력 평가 결과를 이용해서 실제로 네 번째 학과 경쟁 학사 구조 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학사 구조 개편 방향은 대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등급에 상관없이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그리고 중점 특성화 단과 대학을 포함해서 학사 구조 개편을 시행을 했습니다. 학사 구조 개편은 정원 조정, 학과 통폐합, 구조 조정 등의 규칙을 만들어서 학교 구조 개편을 시행하고 23년도 입시에 반영하겠습니다. 내년도 우리 그 수시 원서 접수, 그다음에 정시 원서 접수 상황은 이렇습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에 비해서 0.4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그 자세한 수시 모집 경쟁률을 비교는 이 표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결과가 우리가 21년도에 그 신입생 모집 결과를 보고 상당히 반성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특히 이제 본부 입학처에서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시 모집 경쟁률이 낮아졌다는 것은 많은 것을 이제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대학도 이런 보건의료 계열의 간호학과는 상당히 높은 경쟁률 615명이나 지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원 경쟁률이 높으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지방 거점대, 부산대, 경북대, 뭐 충남대, 강원대 이 지방 거점대의 지원 경쟁률과 그다음에 그 합격생 등록률을 한번 보니까 부산대 합격생의 83%, 경북대 86%가 입학을 포기합니다. 충남대는 111%, 강원대는 146% 포기합니다. 이 지방 거점 국립대학이 이렇기 때문에 보건의료 등 특수 분야를 제외하면 모집 정원이 3, 4배 이상 지원하지 않으면 지방 거점 국립대학도 신입생 충원에서 미달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비율이 실제로 등록하는 비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학사구조 개편 기준은 특성화 분야로 선정된 학과는 일단은 선정 결과에 따른 정원을 그대로 반영을 했습니다. 통합 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입은 혜택을 일단 다 회수해서 학과 경쟁 평가 결과에 따른 정원 조정을 적용했습니다. 학과 경쟁 평가의 결과는 비대위의 학과 평가 결과하고 컨설팅 기관의 학과 평가 결과를 조합해서 등급을 정하고 그다음에 증원, 감원 대상 비율 뭐 이런 것들 정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이 되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두 기관 다 SS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30% 증원, SA 평가를 받으면 20% 지원으로 결정했습니다. 감원되는 비율은 D 둘 다 D인 경우에는 30% 감원, D와 C인 경우에는 20%, C가 두 개면 10%, C가 한 개면 5% 감원하는
기준으로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학사구조 개편 결과 특성화를 포함해서 16개 학과가 증원됐고, 그 다음에 16개 학과와 11개 학부에서 감원이 이루어져서 전체적인 정원 조정은 88명입니다. 자, 그러면 뭐 요 정원 조정 결과 88명이 나왔는데, 컨설팅 기관에서는 학사구조 개편에 대해서 이 4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분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안의 경우에 대략 45만 감원, 2안에 대해서는 123명 감축, 3안 400명 감축, 4안 209명 감축. 비율을 따져보면 대략 뭐 이안 같은 경우가 우리 비대위 안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안의 경우에는 21학년도 기준으로 해서 대략 8.45% 감원하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요 컨설팅 기관의 2번째 안을 참조를 해서 저희도 대략 100에서 200명 정도의 정원 조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일단 기준은 컨설팅 기관의 이안과 유사한 규모로 추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이렇게 학사구조 개편 결과에서 88명의 정원 감축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과명 변경이라든가 중점 특성화 분야 선정에 대한 이런 자세한 결과가, 학사구조 개편에 대한 결과가 여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조 개혁의 의의입니다. 우선 뭐 그 비상대책위원회가 뭐 100% 잘했냐 못했냐 그걸 떠나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 모두가 지금이 굉장히 엄중한 상황이다. 외부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학과의 생존 경쟁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2차 비대위 활동 결과 백신 생명공학과 등 11개 학과가 참여하는 중점 특성화 다학과 대학이 구성됐고, 그다음에 이번에 분야가 도저히 중점 특성화 다학과 대학에 들어갈 수가 없는 분야지만 특성화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열의가 많았기 때문에 향후 육성 특성화 대학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성화 단과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대학도 향후 공모를 통해서 육성 특성화 단과 대학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패션 라이프스타일 학과 등 15개 이상의 학과명 변경 및 혁신적인 교과과정 개편을 유도했습니다. 사범대학을 제외한 대부분 학과의 학생 입학 정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포츠 재활의학과, 식품조리학과 등 신설학과를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게 안동대학교 학생정원 조정 및 학사구조 개편에 관한 규정안 도출 중입니다. 이건 탄력 정원제에 대한 규정입니다. 충분하지 않은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과의 구조 개편 문제를 다루기에는 뭐 다소 무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편 결과에 뭐 만족하지 않는 그런 학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현 상황에서 우리 대학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걸 구성원 여러분들도 다 이해해 주시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구조조정이 시행되기 때문에 이참에 우리 학과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전략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생 정원이 우리 학과의 희망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라도 학과 경쟁이 확보가 되면 탄력 정원제 실시에 의해서 정원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현재까지의 결과로 우리가 학사구조 개편을 단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환경이 바뀌면 그때 정원 증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육성
공모에서 육성 특성화 분야를 곧 지정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중점 특성화 분야에 아쉽게 참여하지 못한 학과도 특성화 분야에 지원할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설학과 문제는 정원 조정이 완료된 후에, 그다음에 이 신설학과는 기준이 100% 신입생 정원을 충족할 수 있는, 뭐 가능하면 예를 들어 뭐 보건, 의료 뭐 이런 계열의 그 학과가 신설될 수 있다면 어떻게 이제 그 학과에 정원을 확보할 것인가 또 논의할 예정입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현재 우선 각 학과별 개별 학과별 생존 발전 방향 수립이 꼭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상황은 학과 구성원들의 교육 부실 등으로 초래된 것이 아닙니다. 학년고 감소는 불가항력적 외부 요인으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내적인 어떤 조정뿐만 아니라 어떤 혁신적인 이런 학년 감소란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혁신적인 어떤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이번에 이 파도를 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2차 비대위에서 제시한 중점 특성화와 학사부터 개편으로 우리 대학의 경쟁력이 확보될 것인가, 그런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제안을 드리는 게 각 단과대학 내에 단과대학 비상대책위를 구성해서 뭐 1년 단위가 아니고 좀 장기간 구성해서 단대 차원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별 학과의 생존 발전 계획 수립 주체는 본부의 지원이 수반된 학과 구성원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참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는 신입생 지원율 향상을 위한 어떤 대안 제시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학과 구성원 당사자만이 자신의 상황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고, 본부에서는 이런 학과들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참에 학과에서는 단순한 간판가리식 변화보다는 현대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의 혁신을 통한 경쟁력 확보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입생 충원들은 우리의 노력을 이미 넘어서는 그런 영역이라고 해도 나머지 재학생 충원율이라든가 취업률 향상은 우리 학과 교수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개선될 여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지표를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안동대학의 중도 탈락 학생 수가 2021년에 462명, 2020년 433명, 2016년에 443명. 신입생 수 감소 이상의 심각한 그런 문제입니다. 보시면 이렇습니다. 중도 탈락, 재적, 자퇴, 미등록, 복학, 이게 이제 중도 탈락 학생 수입니다.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대학만 있는 게 아니고 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대학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웠냐면 교수 전원이 학생 지도 및 상담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2학년 1학기, 4학년 1학기 총 4학기에 걸쳐서 비전과 진로 설계 1, 2학점짜리를 정규 교과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과의 유대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일은 주 1회 이상 학생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학업 동기를 부여하고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고 취업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퇴, 휴학 등 불필요한 이탈 방지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학생 상담 및 지도에 관련된 이런 학과목 신설은 우리 대학에서도 조속히 도입이 필요하다고 꼭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떠나서라도 철저한 학생 지도 관리는 우리 교수들의 기본 책무입니다.
국립대학이라는 그런 태도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런 거에 최선을 다했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대학 본부 차원에서도 생존 발전 방안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원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총장님이 확실하고 단호한 개혁 의지를 천명하셔서 전체 구성원들이 대학 본부를 믿고 어떤 희생이라도 감내하면서 대학의 생존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입생 충원, 재학생 충원, 취업률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학문 분야가 있습니다. 이런 학문 분야에 대한 특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미래 경쟁력 있는 학과의 신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률 제고 등에 더욱 노력하셔서 재정 지원 제한대학에 지정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우리 구성원 모두가 학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충분한 교육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본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학생들과 상담을 해보면 이런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중요한 대학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대할 때 하대라든가 이런 상대방의 기분 나쁜 기분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있답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성을 버리고 학생들이 개별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학생들을 좀 다독거리면서 끌고 나가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국립대학 통폐합에 대비한 전략 연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학사구조개혁위원회가 만들어져서 탄력정원제를 실시할 겁니다. 탄력정원제를 실시해서 내년 학사구조 개편을 시행합니다. 이미 탄력정원제를 도입한 국립대학이 순천대, 목포대, 경상대, 강원대, 강릉, 원주 상당히 3년 이상 이미 탄력정원제를 실시한 대학도 있습니다. 우리 대학은 이런 대학에 비해서 많이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이번 기회에 탄력정원제에 관련 규정을 잘 만들어서 효율적인 학사구조 개편이 상시적인 학사구조 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 발전을 위한 특성화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특성화 전략 수립은 특성화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중점 특성화, 육성 특성화에 대한 특성화 대학과대학 발전 전략을 수립할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만들고 있는 우리 대학의 그 탄력 정원제 및 학사구조 개편안, 초안입니다. 이건 계속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이 간단하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학과 경쟁평가 부분은 지금 현재 평가 영역 및 평가 지표별 가중치 세부 산식은 비대위에서 제시한 방식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또 학생 정원 조정은 학사구조 개편위원회에서 이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탄력적으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학사구조 개편 대상은 예를 들어 3년 연속 재학생 충원율이 80%가 안 되는, 그다음에 입학 정원이 15명 미만인 학과, 자율적으로 학사구조 개편 요청을 학과입니다. 개편 방법은 이렇습니다. 학부 간 자율통합, 그다음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자율통합, 그다음에 학과의 폐지입니다. 그리고 사업 관리로는 전임교원의 소속 변경이라든가 아니면 전임교원의 강의 및 연구에 관한 지원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간략하게 저희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그동안 우리 학사구조 개편과 관련되어서 추진한 일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발표를 해주신 노석호 그 비상대책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조금 있으면 나가봐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 질문이나 이제 그 어떤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은 한 가지 정도만 제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12월 2일 날 예고해 드린 대로 이 토론회를 하니까 그때 이제 그 많은 질문들을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 양해의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시면은 그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질문이 없으시면은 요걸로 그 노스코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님의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는 이제 저희가 이 콜로키움 이제 마지막 그 강연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연에 대한 그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저희 그 학생들 의견을 듣는 시간인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 인문 사회계열 학생의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는 이제 그 자연공학계열 학생의 의견을 듣는데 그 공대 학생회장을 맡고 있는 김수환 환경공학과 학생이 대학 강의를 이수하는 학생들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의 강연과 마지막으로 제가 그 교육혁신 왜 필요한가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다음 주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까지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계시길 바라며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네.